지수는 고속버스 안에서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도박과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 떠났던 그 남자를요. 매정했던 그때의 모습과 달리 10년 만에 만난 남편은 초라함과 병색이 가득했고 이혼할 때는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에 지수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이지수는 친정에서 돌아오는 시외버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이 지기 시작한 산들이 쉴 새 없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지수의 마음은 오늘 친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7세가 된 지금 그녀는 여전히 10년 전 이혼 후 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지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친정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딸 유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매달 집으로 날아드는 카드가 전기료,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고지서들은 늘 지수를 압박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지수는 작은 일이라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에 늘 불안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생활비와 공과금을 합치면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기에 지수는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유나가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면 더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오히려 더 바빠질 텐데 딸이 어떻게 예전처럼 자주 친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로움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고독감과 불안감은 50대 후반의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남은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활 전선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그녀를 점점 더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중간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지수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뒷좌석 쪽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지수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서울까지만 가면 돼요. 그 목소리는 10년 전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 남편 박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천히 몸을 돌려 뒷좌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서준, 그녀의 전 남편. 그는 10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마르고 늙어 보였으며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옷차림 역시 매우 초라했습니다. 과거 그가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늘 흐트러짐 없는 맞춤 정장과 윤기 나는 구두를 고집했었습니다. 회사 임원까지 바라보던 촉망받는 엘리트였기에 늘 자신감과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왠지 모를 병색과 초췌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외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지수는 마음이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그는 옆자리 승객이 건넨 말에 정중하고 조용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말투와 차분한 태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1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수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과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조차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꼭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 버스에서 만나게 된 걸까? 오늘 친정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듣고 온 참인데 하필 그 사람을 만나다니. 마치 잊고 살았던 과거가 나를 찾아와 붙잡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지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우연이 그녀의 무거운 마음을 더욱더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휴식 시간을 마치고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했지만 지수는 도저히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서준의 존재감이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도 자신을 알아보았을지 궁금했지만 뒤돌아볼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준이 조용히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그는 환절기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감기에 걸려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항상 조용히 참고 견디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서준이 지금도 홀로 기침을 참고 있는 모습이 지수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박 때문에 집안을 망쳐놓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혼할 당시 지수는 서준이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했었습니다. 딸 유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게다가 당시 지인들 사이에서는 서준이 도박뿐만 아니라 외도까지 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지수는 그로 인해 엄청난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소문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서준은 끝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아는 대로 생각해. 그것이 그가 이혼 직전 지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이 사실상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쩌면 이 짧은 한마디가 2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될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시 그를 마주한 지금 10년 전의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금 지수를 덮쳐왔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집을 나간 사람이 왜 저렇게 초라해진 거지? 혹시 정말 나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아니, 도박과 외도는 명백한 사실이었어. 소문과는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던 걸까? 지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지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뒤에 앉아 있었고 가끔 들리는 기침 소리와 옷깃 스치는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도박과 외도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 2학년이던 유나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던 그 기억은 지수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딸 유나가 물었던 그 슬픈 질문에 지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던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의 눈에 비친 실망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창밖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곧 터미널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단단히 고쳐매고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하차하여 그와 마주치는 것만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해하는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서준의 야윈 얼굴과 병색 가득한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혼자일까? 아니면 그 소문의 여인과 함께일까? 이미 10년 전에 모든 감정을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드는 건지 지수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복잡한 마음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수는 시외버스에서 본 서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 집안일을 하다가도 불쑥불쑥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준의 초췌해진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때는 단단하고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이번에 본 모습은 정말 많이 수척해지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지금 와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강하게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져 장을 보러 근처 시장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덕분에 시장은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채소 가게에서 무와 배추를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익숙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금세 지수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글쎄, 그 사람 말이야. 요즘 병원을 자주 다닌다던데. 누굴 말하는 거야? 서준 씨 말이야. 너도 알잖아. 예전에 여기 살다가 이혼하고 나간 그 사람. 지수의 손이 물을 고르다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사람. 도박하고 바람 피워서 쫓겨난 그 사람 말이지. 맞아, 맞아. 그런데 요즘 큰 병원을 자주 다닌다는 거야.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지수는 아주머니들의 대화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서준이 병원을 다닌다는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아니, 우리 집 사돈이 성심병원에서 일하는데 서준 씨를 몇 번 봤다는 거야. 꽤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 어머나, 그럼 정말 큰 병인가 보네. 그래도 혼자 사니까 걱정이긴 하겠어.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지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서준이 홀로 큰 병을 앓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그녀를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지수는 서둘러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지만 오늘은 서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생각은 온통 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말 큰 병에 걸린 걸까? 그렇다면 혼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 우편함에서 가져온 고지서들을 정리하던 지수는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나의 결혼 준비 때문에 더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서준 씨도 혼자 살면서 이런 고지서들과 씨름하고 있을까? 거기에 병원비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 결혼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며 경제 관리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절약해야겠어. 유나 학원비도 올랐고. 알았어. 내가 용돈도 좀 줄일게. 그런 대화를 나누던 때가 있었는데 도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그녀는 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준은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건데 뭐. 아니야. 우리 엄마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때는 남편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조용히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준이 정말 아픈 건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자꾸만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그의 초라한 기침 소리와 병원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 병원 근처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로 서준이 그 병원을 다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지수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시내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바람에 카디건을 더 여며 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어디서부터 서준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1층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시간을 기다렸지만 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는지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서준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준은 며칠 전 버스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씩씩하지 않았고 얼굴빛도 눈에 띄게 안 좋았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지수도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서준이 버스를 타자 지수도 버스 타는 사람들 제일 뒤에서 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긴 했지만 들킬까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서 서준이 내렸고 지수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서준은 오래된 가람동 연립주택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구나. 지수는 서준이 들어간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유나와 함께 살던 쾌적한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낡고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그와 마주칠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은 지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서준의 주거 환경을 보니 그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게 사실이라 해도 그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병원비까지 홀로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10년 동안 단단히 굳어 있었던 원망과 분노의 감정들이 그의 초라하고 힘없는 뒷모습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기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가여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지수는 다시 성심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병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그녀가 직접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었기에 지수는 병원 1층 접수대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환자들이 붐비는 시간대가 지나고 병원이 조금 한산해지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접수대 안쪽에서 한 간호사가 통화를 하는 소리가 지수의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폐환자 박서준 환자분 말씀이시죠? 치료비 미납건 어쩌죠?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의 이름과 치료비 미납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가족도 없으시다고 자꾸 우기세요. 이미 2달째 밀려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드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간호사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가. 서준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버렸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그는 고집스럽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정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 철양맞게 하고 있는 걸까?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서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외도를 일삼았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병원비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워지면서도 왜 가족에게만큼은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조용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이 모습은 파렴치한 도박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수는 라면으로 대충 저녁을 때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은 결혼했을 때 라면 같은 간편식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꼭 밥과 제대로 된 반찬을 고집했던 그가 지금은 어떤 식사를 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혼 직전 몇 달 동안 서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서준은 늘 그냥 당신이 아는 대로 생각해 라고만 대답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면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을 텐데 서준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딸 유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볼까 망설였습니다. 괜히 예전 일을 들춰내 유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준의 초췌한 모습과 미납된 치료비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익숙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최민수, 서준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머, 지수 씨 아니에요? 최민수는 지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보자마자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서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민수 씨.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트 앞이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느라 힘들지 않아요? 민수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지수는 그의 속셈을 알 수 없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지수가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준이 소식 들으셨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민수가 서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아, 몰랐구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던데요. 민수는 마치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지수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자신이 서준을 몰래 따라다녔다는 것을 민수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요. 지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서준이 지수 씨한테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민수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에게 연락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게 서준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요. 이혼한 부인한테까지 손을 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다시 얽히면 지수 씨만 곤란해져요. 민수의 말에 지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준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데 서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서준을 감쌌습니다. 민수는 지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그래요. 괜히 지수 씨가 고생하실까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지수는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내가 서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저는 서준 씨와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요. 지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수는 아쉬운 듯 인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민수와의 대화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왜 그는 갑자기 나타나서 서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다시 상기시키고 마치 경고하듯 서준과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특히 이미 끝난 일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10년 전 이혼 당시 민수가 서준에 대한 거짓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왜 그렇게까지 서준을 헐뜯으려 했을까요? 지수는 과거를 더 자세히 생각했습니다. 서준과 민수는 한빛 기업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서준이 성실함과 능력으로 인정받아 승진해서 민수를 앞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서준 씨를 시기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민수 씨가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지수는 문득 이 모든 이혼 소동이 도박과 외도가 아닌
민수와 관련된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강렬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준의 침묵과 민수의 오늘 경고가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10년 동안 자신과 딸 유나를 괴롭혔던 그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수는 곧바로 서준의 전 직장 여자 선배였던 김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준이 한빛 기업에서 일할 때 아영은 서준보다 몇 년 선배였고 지수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영 씨. 어머, 지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영 씨도 건강하시죠?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지수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게 아영 씨 10년 전에 제가 이혼할 때 일 기억하세요? 아영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는? 그때 서준에 대한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혹시 그 소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아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최민수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서준이랑 같은 부서였잖아. 지수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민수였습니다. 최민수요? 맞아요. 서준 씨와 같은 부서였던. 맞아. 그 사람이 동네에서도 회사 주변에서도 서준 욕을 많이 했어. 도박한다. 바람핀다.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지. 같은 회사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하고 다녔는지. 게다가 민수는 예전부터 서준을 좀 시기하는 눈치였거든. 지수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민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준에 대한 거짓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 그때 서준 씨는 그런 소문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에 해명 같은 거 안 했어요? 그게 이상했어. 서준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 보통 억울하면 해명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서준이 워낙 과묵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이상했지. 지수는 아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았을까? 정말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말을 못했던 걸까? 혹시 나쁜 소문이 더 커질까봐 침묵했던 건 아닐까? 아영 씨, 혹시 그 당시에 서준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직장 내에서 도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나는 별로 못 봤어. 그냥 평소와 똑같이 조용히 지내더라고.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얼굴이 어두워진 것 같았지. 회사에서는 워낙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아영의 증언은 지수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준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뭔가 불안한 행동을 보였을 텐데,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감추듯 침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문이나 짐작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이혼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지수는 문득 서준이 급하게 이사 갈 때 가져가지 못한 짐 몇 박스가 집 지하 창고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그녀는 서준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박스 2개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는 서준의 옛 사진들과 한빛 기업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준의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을 자세히 보니 채무자 이름에 최민수가 적혀 있었고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준이 민수에게 돈을 빌려줬다니. 이혼 당시 서준이 민수에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서준의 계좌 내역서도 발견했는데 이혼하기 2달 전인 2013년 8월 서준의 계좌에서 정확히 3천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준이 민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게 되자 민수가 오히려 서준을 도박꾼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을 더 뒤지던 중 그녀는 미완성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고 수신인은 지수에게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과연 당신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본다. 민수가 한빛 회사 돈을 빼돌린 걸 내가 알게 됐지. 액수도 상당했어. 민수는 내게 입막음용으로 빚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그게 아니면 나를 도박꾼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당연히 거절했지. 하지만 민수의 협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는 유나 학교에 내가 횡령 공범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어. 유나가 아버지의 불명예로 인해 힘들어질까봐 내가 대신 유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으로 민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봤어. 그 돈은 우리가 유나를 위해 모아둔 학자금이었지. 하지만 민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돈을 받고도 계속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지. 도박도 했다고, 외도도 했다고. 지수야, 나는 당신이 나를 믿어주길 바랐어. 하지만 증거도 없고 내가 진실을 말해봤자 당신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지. 무엇보다 민수가 유나까지 엮어서 복잡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지. 당신과 유나가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도박꾼, 외도범이라고 오해했던 남편은 사실 딸 유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였습니다. 서준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지수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서준을 오해하고 그의 고통을 외면했던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와 함께 발견된 작은 수첩, 서준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이혼 직전의 절망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7월 20일 밤을 못 자겠다. 지수에게 말하고 싶지만 믿어줄까?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다. 유나만이라도 보호해야 한다. 8월 5일 결국 민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 지수에게는 투자한다고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9월 10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지수는 울고 있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진실을 말하면 유나까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참았다.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그것만 알아줘도 충분하다. 지수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서준이 홀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준이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먼저 딸 유나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서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딸 유나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은 이지수는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유나 역시 1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괴로워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유나와 수지는 즉시 서준의 미납된 치료비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와 유나는 서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아직 아버지를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수는 이 증거들을 서준에게 전달하고 유나의 진심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람동 연립 빌라촌의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나는 문을 두드리기 직전까지 불안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빠도 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지수는 딸의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에 서 있는 딸 유나를 보자 그의 눈빛은 10년 만에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나야,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야윈 얼굴로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고 유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 이거 보세요. 지수는 서둘러 차용증과 편지, 다이어리를 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그것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았으나 포기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창고에 당신이 두고 간 박스에서요. 서준 씨, 10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준은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딸의 눈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참고 견뎌왔던 고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왜 저한테까지 진실을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아빠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빠를 오해해서 죄송해요. 유나는 흐느끼며 서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서준은 10년 만에 품에 안긴 딸의 체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랬어.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부녀는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이제야 이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증거들로 고발해야죠. 유나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미 신고했어. 지수와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했다고요? 응. 며칠 전에 당신이 나를 따라오는 거 봤어.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건강을 염려해주고 당신도 진실의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더 이상 혼자 도망치듯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 증거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일단 민수놈의 횡령건으로 한빛 기업과 경찰에 신고했어. 서준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부터 조사가 시작됐어. 하지만 민수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어. 모든 혐의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나를 무고범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대. 서준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아빠는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함께 싸울 거예요. 서준은 딸의 든든한 모습에 감격했지만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수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유나야, 나 민수 아저씨야. 유나는 박서준의 전화를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어. 너라도 아버지를 말려야 하지 않겠니? 그 증거들은 내 아버지가 빚에 시달리다가 만들어낸 조작된 거야.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울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도요. 유나야, 내가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일로 신랑 측에서 좋지 않게 볼 텐데 너의 인생이 망가져도 괜찮겠니? 민수는 가장 약한 고리인 유나의 결혼을 이용해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유나는 10년 전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버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편에 설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 될 사람과 그 가족들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고 아빠를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 결혼은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는 민수의 뻔뻔함에 분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민수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어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서준이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최민수의 발악 이후 시간이 몇 주 흘렀습니다. 서준은 유나와 지수의 적극적인 치료비 지원 덕분에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이 가장 큰 치료제였습니다. 기침도 줄어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도 서준에게 환자분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가족들이 자주 오시니까 그런가 봐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서준은 딸 유나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유나 몰래 서준의 치료비 일부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이지만 예전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자신의 감정이 그것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서준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준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야. 서준은 혹시 수사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염려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럼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공원에서 만날까? 응, 좋아요. 1시간 후에 만나요. 둘은 추억이 담긴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지수는 벤치에 앉아 서준을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서준과 다시 얽히게 된 이후 그녀의 삶은 10년 만에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그의 모습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얼굴의 병색이 옅어지고 희미하게 남아 예전의 당당함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치료비를 지원해줘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유나랑도 영영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서준은 딸 유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딸이 아버지를 돕는 게. 지수는 스스로도 서준의 치료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쁘던데 아버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결혼식 축사를 꼭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지수의 말에 서준의 얼굴이 감격으로 물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서준 씨, 제가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소문만 듣고 당신을 도박꾼, 외도범이라고 믿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제가 당신을 더 믿어줬어야 했어요. 지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준은 담담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으니까. 당신 탓이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더 믿어줬어야 했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용기를 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익숙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수야, 나는 오히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당신과 유나와 화해할 수 있었잖아. 당신이 진실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딸과 멀어져 살았을 거야.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당신 믿어주진 못한 저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당신 탓이 아니야. 다만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유나와 당신이 평안하게 사는 게 나에게는 더 중요했거든.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서준의 절절한 고백에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서준이 자신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정말 너무 착해요. 왜 혼자서만 그렇게 감당하려고 했어요? 지수야, 내가 오히려 미안해. 좀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서준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감정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서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구겨진 시외 버스표였습니다. 지수가 버스에서 그를 처음 다시 본 날의 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을 처음 다시 본 날의 버스표예요. 그날부터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당신과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올까 해서. 서준은 부끄러워하며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서준이 그 버스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바보 같지? 이혼한 사이인데 이런 걸 간직하고 있다니. 서준은 자조적으로 웃었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1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당신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이 나를 완전히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준은 지수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서준의 고백에 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역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서준은 기쁨에 겨워 지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 우리 아직 좀 복잡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하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서준은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지수와 서준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헤어진 후 시간이 몇 달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서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얼굴에 완전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유나와 지수가 건넨 사랑과 보살핌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정기적인 병원 검진 외에는 예전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최민수에 대한 수사도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그가 회사 공금 횡령과 서준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한빛 기업에서도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나갔습니다. 지수와 서준은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발전시켜 나갔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유나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재결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딸 유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침 일찍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준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새로 맞춘 정장 잘 어울릴 거예요. 서준의 답장은 금세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당신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게 됐어. 유나한테 정말 고맙고 서준의 말끝은 뭉클한 감격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구 근처에서 서준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맞춘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서준은 10년 전 당당했던 모습이 되돌아온 듯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잃었던 빛을 되찾은 듯 그의 눈빛은 맑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준 씨, 지수가 부르자 서준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멋있어 보여요. 유나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수는 진심을 담아 칭찬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밝은 모습에 지수는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별 말씀을. 당신도 아주 아름다워.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도 정말 예쁘더군. 서준은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칭찬으로 화답했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아버지인 서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순간 서준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딸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은 서준의 가슴을 터질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유쾌한 축사를 했고 다음은 서준의 차례였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축사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박서준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강했습니다. 오늘 제 딸 유나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함과 실망감만을 안겨준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딸의 결혼식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나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빠의 전부였는지 알지만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 아빠가 많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아빠는 앞으로 유나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우리 사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는 유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아빠가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란다. 서준은 끝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고 유나와 사위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서준이 자리로 돌아오자 지수가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축사였어요. 당신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사위의 부모님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위의 부모님은 서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나를 참 좋은 아이로 키우셨더군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준은 10년 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지수와 서준은 식장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네요. 우리의 유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아직도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응, 꿈만 같아.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결혼식장을 나오면서 둘은 함께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처음 제외했던 바로 그 시외버스 노선 버스가 와 있었습니다. 이 버스 타고 가요.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기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결혼식 다녀오셨나 보네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기사의 말에 지수와 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이 버스에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맞아. 이 버스에서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아. 서준은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준 씨, 우리 이제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준은 지수의 손을 깍지 끼어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해요. 당신과 유나를 평생 지켜줄 거야. 지수는 서준의 대답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긴 오해와 아픔을 딛고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새로 돋아나는 초록 잎사귀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와 서준은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길은 더 이상 눈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확인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